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 관리에 든든한 파트너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던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에서 밝혀진 채용 비리에 관련된 수사가 전 금융권에 확대돼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가 될 거라는 소식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과거 5년 전까지 해서 모든 채용 비리를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채용 비리에 관련된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될 테면 열심히 지금까지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화도 나시고 많은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런 채용 비리가 밝혀진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공정하고 올바른 채용 문화가 정착되고 모든 채용 비리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직업을 갖게 되시고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직급과 직위를 갖게 되시게 될 텐데, 기업에서 일할 때는 이 직급과 직위에 맞는 책임감과 의무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이 책임감과 의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금융공기업의 몇몇 지각이 없는 임원분들이 이러한 소명의식을 잊어버리고 본인의 지위와 직급에 관련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화가 점점 개선돼서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좀 더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서 좀 더 많은 기회와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 내용은 저희가 항상 첫 번째 시간에 했듯이 면접과 논술을 위한 금융 기사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금융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변화와 많은 기술의 도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변화가 오면은 이런 변화가 필요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시는 분들 계신가 하면은 변화 때문에 모든 것이 정말 바뀔 거라는 기대를 크게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떤 변화를 겪는 거에서 있어서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너무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금융기관과 금융업에 있어서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주시하면서 우리가 좀 더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금융 용어와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면접과 논술을 위한 금융기사 분석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모험 자본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들은 적극적인 금융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용의 누적이라든지 여타의 대형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모험 자본을 육성해야 되고 여기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도 상당히 많고 그러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모험 자본을 그런 신기술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서로 많은 갈등과 또는 이제 요청 사안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모험 자본으로서 지금 현재 신기술 금융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어서 세상을 바꾸는 금융과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과 논술을 위한 금융기사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우선은 지금 공채 시즌이라서 면접과 논술이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신문 기사를 꼭 봐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금융이라는 산업 자체가 금융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연계가 되어 있고 금융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이
그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에 관련된 기사라든가 아니면 또는 금융 내의 기사라든가를 항상 주시하면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금융 내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산업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금융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는 금융도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업과 또 본인의 직무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융합형 인재라든지 무슨 뭐 그 팔방미인한테 다각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거는 이러한 그 자기의 직무라든가 기업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계돼서 융합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요즘 이런 것들이 더더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과 논술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신문 기사를 보시면서 이것들의 그 영향, 파급 효과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키워 나가신다면 아마 기업에서도 좀 더 큰 영향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좀 무거운 뉴스인데요.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삼성그룹의 회장인 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세금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적폐청산인데요. 금융권에서도 이 적폐청산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법령을 어느 정도 위반하고 있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봐주고 있던 것들이라든가 요번에 제가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채용 비리라든가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1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이건희 삼성 그 회장 그룹의 회장이 차명 계좌에 있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예금을 찾았을 때 이제 그런 예금과 그 주식을 찾게 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신고가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금을 너무나 많은 돈이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렇게 그 그룹의 회장님이라든가 기업이 세금에 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함께 도와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금융위원회가 그런 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라든가 그런 주식 같은 것들을 찾을 때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은행이라든가 증권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행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또는 주식 또 증권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켜야 될 그 법령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하고 외환관리법과 그다음에 자금세탁방지법입니다. 이 세 가지 관련해서는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법령에 대한 규제라든가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그 기준과 법령을 얼만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있는 부분이 세금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하시면은 이제 갑근세라는 거에서 그 갑근 여러 가지 세금을 이제 급여에서 그 명세서를 보시면은 부과한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전면으로 다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라든가 좀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 그룹에서 어떤 그 오너분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짝 위반하면서
이것이 절세다 하는 형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세금 그 조세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세금에 관련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북부 유럽의 경우는요. 세금을 많이 내도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이고 또 그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공정하게 내고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세금에 관련된 믿음이 정착이 돼야지 아마 건전하게 모든 금융에 관련된 것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실명제 한번 다시 좀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금융실명제 위반 또는 관련된 다른 법들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또 여러분들 IT, 디지털 관련한 이제 그 금융 쪽에 그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페북에서 대출을 하고 우버가 카드를 만들고 금융을 넘보는 거대 IT 공룡 기업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은산분리해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대기업들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해야 된다, 아니면 규제를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들이 어떤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유함에 따라서 어떻게 사금고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또 규제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금융이 정말 제때 역할을 해야 될 때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외국의 그 유럽 선진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곳을 보면은 금융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법령도 있지만 어떤 투자라든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대출을 해주고 우버 카드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그런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이나 그런 증권업은 아니고 그 외에 금융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그 페이스북에 차지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하게 하는 건데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규모의 그런 이제 소상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광고를 내고 그걸로 인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수익을 나누는 형식으로 나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공유 개념의 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 우버가 그 카드를 만들어서 결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버의 경우는요, 세계적인 은행인 바클레이즈 은행과 손잡고 이렇게 카드를 지금 발급하게 되는데 아마 다른 외국 선진국의 금융업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그 대기업들이라든가 IT 기업들의 발빠른 진출과 발맞추어서 같이 연계해서 나가려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대기업과 IT 공룡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해서 결제 시장만큼은 아마 빨리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와 더불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면접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자기소개서라든가 지원서에 그런 것들을 좀 자기의 그 생각들을 써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드디어 디지털 화폐를 작업을 스타트한 그 금융기관이 나왔습니다. 제목은요, 하나머니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동 거는 하나금융이라고 해서 조선비즈의 10월 27일자에서 발표된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하나금융그룹과 KB하나은행이 같이 그 하나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하나머니라고 하는 아마 그 포인트 적립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포인트 적립을 다른 대형 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그 포인트 적립을 돈처럼 적립해 놓았다가 해외에 나가도 그것을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외환 관련해 가지고 그 환율을 적용받아서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물론 이제 굉장히 크고 안정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조금 둔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느 일순간에 있어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또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각 기업의 기획실이라든가 비서실에서는 정말 이런 사건, 사고, 세계의 변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머니의 가상화폐 시도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광고에서 보셨을 텐데 그 대한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세계적인 항공사들과 함께 그런 마일리지 적립을 교환했던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그런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스타 얼라이언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 항공사의 경우는 항공사 티켓이라든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에 관련해서만 그 한계가 있는데 좀 더 그 금융기관의 이러한 그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진짜 화폐처럼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합니다. 더불어서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전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의 시티은행에서도 시티코인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실험 단계에 있고요. 또 그다음 미즈오라고 세계적인 그 일본계 금융그룹인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도 J코인, 이제 가칭이긴 한데요. 이러한 디지털 화폐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적극적으로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나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금융권에서 시작되는 디지털 화폐의 움직임으로 그 좀 더 변화가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놀라웠던 것은 가장 보수적인 금융 공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자 화폐 발행 기관인 한국은행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 세미나를 열 때 한국은행 관계자가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한국은행이 가장 보수적인 그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그 디지털 화폐라든가 가상화폐 움직임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가 정말 많은 부분에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핵심 그 강의 내용인 제가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쉽게는 VC라고도 말씀드리고요. 또는 약자로 CVC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CV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VC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그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을 CVC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긴 할 텐데요. 그럼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며 벤처 캐피탈 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심사역들, 직무는 어떤 것들인가 해서 안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그 신기술 금융사, 신기술 그 투자 금융사 또는 창업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그 모험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아주 핵심적이고 앞으로 그 과학계의 변화를 주도할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금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 반면에
그런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은행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어떤 신용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철저한 담보물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고요. 증권사도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중개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본을 직접 투자해서 이러한 신기술 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벤처 기업들과 신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받을 것인가 상당히 고전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벤처 캐피탈이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금융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선입견도 있고 위험한 회사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벤처 캐피탈만의 그런 시장이 잘 정착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겠지만 또 중요한 금융 기법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면은 틀림이 없고 지금도 현재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용하시고 잘 아시는 카카오톡만 해도요. 2011년에 이 벤처 캐피탈 투자로 시작이 됐고요. 2014년과 16년에 걸쳐, 그러니까 2014년과 15년에 걸쳐서 무려 1,600%의 수익률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 또 기업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벤처 캐피탈로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기록적인 그런 투자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잠깐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요. 경쟁력 있는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기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카드사라든가 그런 것 같은 캐피탈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캐피탈사들은 자동차 리스라든가 할부 금융 같은 것들을 하는데 반해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성장하는 신기술이나 기업에 투자한다는 면에서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의 일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대체 투자가 뭐냐고 하면은 주식과 채권, 그다음에 외환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 많은 상품들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외환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체 투자는 그러한 주식이나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투자 대상이라는 것들이 실물 중심.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대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금융권에 있어서는 이 대체 투자가 상당히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 대체 투자로 많은 부분들이 이동을 하고 또 수익을 많이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도 추가로 또 보완이 돼야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은 대표적인 대체 투자 또는 대안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금융권에 계시거나 금융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하고는 비슷한 이제 투자 방식을 갖고 있고 사모펀드의 일환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전체 그 기업을 완전히 사들여서 나중에 수익을 올려가지고 파는 것들을 대부분 사모펀드라고 하고요. 벤처 캐피탈은 이제 새로운 기업 같은 데에다가 일부 투자하는 형식의 그러한 투자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거의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펀드의 활동들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예전에 대형 금융기관을 사들였던 이제 KB 하나은행을 합병 전에 KB 외환은행을 사들였던 사모펀드가 론스타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SC 제일은행도 합병 전에 제일은행을 뉴브릿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모펀드가 사들여서 나중에 그것을 되팔아서 수익을 낸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모펀드도요.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홈플러스 여러분들
홈플러스를 사들인 회사가 MBK 파트너스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모펀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뭐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라고 하고요. 벤처 캐피탈은 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제 아까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이제 일부 신기술이라든가 벤처 투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의 그러면 이제 직무와 경력, 커리어 관계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도 5월 조사했을 때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심사역들이 한 800여 명이 좀 더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 벤처 캐피탈 시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발들여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벤처 캐피탈사에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다른 데서 심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떠한 그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금융에 대한 관련된 지식을 이제 갖고 그 심사역으로 경력을 전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벤처 캐피탈 하면 지금부터 경력을 쌓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심사로 경력을 쌓겠다. 내지는 아니면 어떤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심사 경력을 쌓고 싶다 한다면 추후에 갈 수 있는 경력 전환이 벤처 캐피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지식으로는요. 그 투자 대상에 관한 전문 지식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라든가 그런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재무 구조라든가 현재의 어떤 캐시 플로우를 중심으로 보게 되고 산업에 대한 이제 일부 지식들을 원하는 반면에요. 이 벤처 캐피탈의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중점적으로 기술을 중심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분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이 관련 심사역들을 찾을 때는 굉장히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예를 들어서 의료, 의학, 바이오 같은 것들은 정말 거기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을 찾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것들을 창업하셨다가 또 심사역으로 오시는 계기도 됩니다. 보통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들처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투자를 집행하시는 분들 일부로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수익은 상당히 높은데요. 대체적으로 뭐 투자 따로, 또 심사 따로 하는 형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처를 보고선 투자처를 찾아다니다가 관련된 심사를 같이 하는 형식으로 심사와 투자 집행 업무를 거의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에 대한 지식과 어떤 이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뭐 재무 구조를 볼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회계라든가 그런 재무제표 같은 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 보고서를 쓴다든지 특히 재미있는 사례로는요. 바이오 헬스케어도 그렇지만 그런 국악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악 무형 문화재 출신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 문화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영화,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극장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 올라갈 때 무슨 창투사 벤처 캐피탈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몸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핵심 업무 능력을 보면은요. 보통 밑에 있는 대리 과장 그리고 이제 최고 CEO인 이제 파트너라고도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분들 전체가 각각의 업무를 따로 가져간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심사하고 투자하는 업무들을 거의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처를 찾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 컨설턴트인 그 파트너, 그 이제 대표 CEO들의 경우에는 아주 가장 그 벤처 캐피탈 그 기업을 그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딜들이 있습니다. 그런 딜들을 소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 과장급들, 이제 주니어들의 경우에는 좀 딜 소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이제 전략적으로 갖고 오는 그 임원분들이 갖고 오는 딜들에 관련해서 어떤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이제 제반적인 금융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각국에 이제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투자처도 보고 업계 현황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외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로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금융 쪽에서 좀 더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어떤 업계에 대한 정보는 신문지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표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있지만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다닐 때 좀 더 정말 핵심적인 아니면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그러한 그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소식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수집할 수 있는 것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동향도 보고 신문 기사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딜을 소싱해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소식도 빨리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적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닌지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 요구되는 좀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가져간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 신문지상에서 보도는 되고 있진 않지만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스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든지 큰 전략적인 딜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든지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의 본질에 입각해서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정확히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대주고 또 그런 수익을 나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금융인의 소명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 기업 분석 능력은 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능력도 필요한데요. 컨설팅 능력은 벤처 캐피탈이 이제 그 자금을 투자한 다음에 이제 보통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영에 관련된 노하우는 조금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부터 무슨 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금을 끌어들여 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능력 또한 같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벤처 캐피탈에 그러면 자금은 어떤 형식으로 투자가 되는가 하면은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금에 관련된 출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관련돼서는 좀 더 규제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곳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컨텐츠 관련된 벤처 캐피탈의 경우는 문화 뭐 관광부라든가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출자자로서 그 자금을 투여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자금이 그 펀드로 조성이 돼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업 분석과 투자 집행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면서 도우면서 나중에 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사후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요.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IT 제조업과 IT 서비스 뭐 그런 부분 다
굉장히 벤처 캐피탈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IT 제조업이라든가 전기 전자 장비 쪽을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IT 제조업이라든가 전기 전자 쪽보다는 IT 서비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SNS라든가 그런 IT 관련 서비스 또는 바이오 헬스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가가 투자와 직결되고 금융과 직결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자는 보통 이제 유한책임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한국벤처투자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출자자로서 자금을 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이제 투자자로서 해서 무한책임 파트너라고 해서 GP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그 출자자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벤처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운영력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큰 그 벤처 캐피탈 기업이구나 또는 사모펀드 기업이구나 하고 아마 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슷한 이제 유사 직구는 창업 엑셀레이터라든가 엔젤 투자자가 있는데 창업 엑셀레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창업의 이제 그 기획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창업 엑셀레이터에 대한 개념 모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던 것도 이러한 금융 서비스의 적극적인 후원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제 그 유망한 직군으로 창업 엑셀레이터도 주시해 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젤 투자자하고 벤처 캐피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벤처 캐피탈의 경우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젤 투자자의 경우는 개인의 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엔젤 투자가 모두가 좀 더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어떤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투자들이 좀 더 많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사 또 직군으로는 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있고요. 자산 운용사의 아마 조직 구조를 보시면은요. 주식 전문 운용력이 있고요. 채권 전문 운용력이 있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대안투자, 대체투자 운용 전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운용력도 비슷한 그런 커리어 패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맥킨지라는 그 전략 컨설팅 펌에서 전략 컨설팅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그 IB 그룹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커리어 패스로 가고 싶어 하시는 데가 가장 첫 번째가 그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선호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아주 멋진 일이라고 스스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가끔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프라이드와 그런 그 직업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투자는 굉장히 책임이 따르는 일이만큼 어떤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이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융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금융권을 지원하려 하느냐라는 걸 가끔 질문을 하는데요. 간혹 이제 이런 그 프라이빗 에쿼티라든가 벤처 캐피탈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하나 같은 대답이 투자가 상당히 재미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고 여러 산업에 관련된 발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투자라는 거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라서 쉽게 병에 걸릴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농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었는데요. 이 투자라는 것에 어떤 그 책임감이라든가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중에 금융권에 지원하실 때도 단순히 뭐 투자 자체가 멋진 일이고 기업에 어떤 그 자금을 대주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벤처투자정보센터도 있고 R&D 투자 사업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보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LP 그 출자자들에 관련된 공고에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출자해서 이제 운용을 하려 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벤처캐피탈 회사라든가 자산운용 그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이 기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보를 여러분들 얻을 수 있고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벤처캐피탈 뉴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IMM 그 인베스트먼트 사는 벤처 펀드 서류 심사 단독 통과했다라는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IMM 인베스트먼트 우리나라의 아주 뭐 대표적인 그 프라이빗 에쿼티 기업이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처음부터 이쪽에 관심을 가셔도 괜찮고요. 금융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대기업과 대부업체들 모두 이 벤처 캐피탈, 신기술 금융 그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은행이라든가 커다란 증권회사라든가 하는 곳들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우리나라 규제가 상당히 많고요. 아까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은산분리라든가 금산분리에 있어서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더 이러한 진출이 자유로운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그런 금융의 그 금융업을 통해서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롯데라든가 아니면 현대라든가 하는 것들이 현대라는 그 현대그룹이라는 곳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벤처 투자는요. 사실 상당한 수익을 낳는 어떤 꿈의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계기는 대부분 투자를 잘못 집행했다가 그 투자로 인해서 벤처 캐피탈사까지 타격을 입어서 심지어는 회사가 아예 실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벤처 캐피탈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편견도 많고 좀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어떤 이제 일부 받아들여야 할 금융 기법이기도 하고요. 은행이라든가 증권 그 회사라든가 하는 곳들이 이런 것들을 다 그 아주 제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투자나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은행이라든가 증권업에서 어떤 형식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은행에 뭐 그 스트럭처 파이낸스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금융 부서라든지 그 이제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벤처 캐피탈사와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과 착한 금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금융, 착한 금융이란 말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융이라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서비스업이 없으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 업무고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대한 나쁜 인식은 예전에 금융자본주의에 있어서 금융에 관련된 자본을 일부 소속 권력층이 갖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되고 위기까지 또 연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에 우리가 원래 본래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따져본다면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자, 착한 금융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요즘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상생하고 동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 그런 말씀들 많이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었을 텐데 은행은 돈 있는 사람들만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이나 그런 그 금융기관들은 정말 필요할 때는 돈을 안 주고 아니면 오히려 자기네 불필요할 때는 돈을 빌려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의 순기능에 입각해서 금융의 역할을 좀 바라보고 또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익을 함께 성장과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은행들이 착한 금융의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금융, 착한 금융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슈는 결국은 지금까지는 좀 그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 주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서 함께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 대한 자꾸 이미지 개선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말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업에서 좀 더 이러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도 뭐 임팩트 금융도 말씀을 드렸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식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행들이 어떤 형식으로 그러한 그 슬로건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성장에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뭐 학자금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마련에 대한 부동산 자금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KB금융도 평생 금융 파트너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금융의 동반자로서 가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도요. 행복한 금융,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금융이 아니라 빚과 대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금융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IBK은행, 뭐 우리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행복, 책임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면서 요즘 마케팅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좀 더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금융 지식을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사 용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PTP 대출은 뭐냐면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개인에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그냥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였는데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어떤 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을 직거래를 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백화점이라든가 시장이라는 유통을 반드시 거쳤어야 되는데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싸게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듯이 P2P 대출도 그러한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P2P 대출의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어떤 이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 등급으로 됐을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신용의 성향이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도입되고 있는 뭐 빅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P2P 대출도 좀 더 많은 그런 심사에 있어서 그 기법이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간의 금융의 직거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 P2P 대출 그 업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총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그 대책의 그 주요한 방향은요. 부동산 투자는 장려하되 투기는 정확히 막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고 임대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집을 소유했다면 그에 맞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 응당한 세금을 지급을 해라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조건 문얼발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금도 회피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무조건 많은 집을 소유하는 그런 형식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맥락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된 생활의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LTV, 신 DTI, DSR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LTV는 론 투 밸류 레티오라고 해서 그 집값에 대해서 대출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집이 1억일 때 40%를 대출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1억일 때 60% 대출해 줄 수 있냐인데 이것을 조절함으로써 정책에 있어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고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LTV를 한껏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니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억제한다는 정책으로 했었는데 이 LTV를 그때 강화하는 덕분에 비교적 우리나라가 2008년 그 부동산으로 시작된 위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TI는 Debt to Income Ratio라고 하는데 급여에 대비해서 이제 매달 상환하는 그 어떤 주택 관련 그런 그 원리금과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DTI가 아니라 이제 신 DTI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과거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런 집들에서 대출 원리금들을 다 반영해서 그 대출이나 그런 것들 신용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이 지금 현재 많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소득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많거나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이는 일부는 기술의 발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DSR은 총 부채에서 갚아야 될 원리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DTI가 주택 자금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DSR은 모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그 주택 관련 외에도 나가는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원금과 대출 금액, 그러니까 그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개인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용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금융 지식을 넓혀 드릴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책 제목은 새로운 금융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것은 2013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힐러 교수가 쓴 책인데요. 원 제목은 Finance and Good Society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정말 좋은 사회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로버트 힐러 박사는 여러분들 제가 넛지에서 소개해드렸지만 그 리차드 탈러 교수처럼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분이고요. 지금 현재 예일대 교수이자 예일대 그 경영대학원의 금융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 분이십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는데요. 이 로버트 실러 교수는 금융에 있어서의 정말 순기능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금융에서 그 많은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시각들은 그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굉장히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사실 그 행동경제학
그 예전에 있는 경제학에다가 사회 심리학을 덧붙여서 여러 가지 버블 형성이라든가 붕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것을 아주 정확히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위기의 예언자라는 그러한 명칭이 붙을 만큼 아주 냉철한 그런 판단력을 지닌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각 분야에 걸쳐서 교육업계라든가 CEO라든가 자산운용사, 투자자, 회계사, 감사가 금융을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각각의 역할들이 상세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금융에 대한 발전에 좋은 가치관을 함께 소유하지 않으면 불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나 그런 책은 아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베스트셀러로 나온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도서의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만큼 금융에 또 금융권에 관심을 갖거나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